너 미쳤어? 내가 그깟 바람 좀 피웠다고 감히 우리 엄마를 길바닥으로 쫓아내. 눈물 콧물 쏙 빼며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제게 개거품 물며 소리치는 남편. 저는 픽 웃으며 대답했죠. 아주 대단한 효자 납셨네. 근데 어쩌지? 이건 고작 시작일 뿐인데? 쥐뿔도 없는 백수 데려다 벤처기업 대표 만들어놨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은 남편과 제가 사준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온갖 유세는 다 떨던 시어머니까지. 과연 저는 이 뻔뻔한 인간들을 어떻게 박살냈을까요?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쫓겨나 피눈물 흘리게 된 짜릿한 참교육,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대 초반부터 밤낮 없이 땀 흘리며 동대문 시장 바닥을 억척스럽게 누비고 다녀 맨손으로 번듯한 쇼핑몰을 일궈내고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가정을 꾸렸다고 혼자만의 착각 속에 빠져 살았던 여자예요. 보통 자기 손으로 큰 돈을 쥐어본 사람들은 주변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고 다가오는 사람의 속내를 의심부터 한다고들 흔히 말하잖아요. 저 역시 아무것도 없던 맨바닥에서 억대 매출을 올리는 쇼핑몰 대표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거래처 사람들의 달콤한 거짓말과 뼈아픈 배신을 겪어야만 했고, 밤을 새워 코피를 쏟아가며 만든 제 옷 디자인을 아무렇지 않게 훔쳐가는 파렴치한 인간들을 매일같이 상대하며 마음의 문을 아주 굳게 걸어 잠그고 살았거든요. 무거운 검은색 대형 비닐봉지를 양손에 가득 쥐고 매서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시장 구석 후미진 계단에 쪼그려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던 그 팍팍하고 서러운 시절을 홀로 견뎌내면서 제 안에는 오직 성공이라는 두 글자만 지독한 도끼처럼 남아 있었죠. 사람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접어두고 오로지 통장에 찍히는 숫자만이 저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제 삭막한 인생에 불쑥 찾아온 단 한 사람, 제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굳게 믿었던 그 사람과의 만남이 제 삶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제 영혼까지 처참하게 파괴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답니다. 20대 후반 무렵 매일 하루에 서너 시간씩 얕은 쪽잠을 자며 일에 치여 살다 보니 몸도 마음도 완전히 방전되어 무너져 내리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컴퓨터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재고 수량과 매출 숫자에 매달리는 숨막히는 일상에서 벗어나 숨통을 트일 무언가가 절실하게 필요해서 무작정 동네 전봇대에 붙어있던 낡은 전단지를 보고 동네 볼링 모임에 가입했죠. 볼링장 문을 열고 들어가자 왁자지껄하고 활기찬 분위기와 경쾌하게 볼링핀이 쓰러지는 소리 속에서 유독 사람 좋은 미소를 활짝 지으며 싹싹하게 사람들을 챙기던 2살 연하의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무릎이 살짝 늘어난 낡은 회색 트레이닝복에 밑창이 다 다른 운동화를 신고 있었지만 무거운 볼링공을 직접 날라주고 사람들의 빈컵에 물을 채워주는 그의 표정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티 없이 맑고 밝았거든요. 당시 저는 이미 강남 한복판에 으리으리한 사무실을 두고 직원을 수십 명이나 거느린 어엿하고 성공한 대표였지만 그는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카페와 편의점을 전전하며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겨우 용돈벌이를 하던 백수였어요. 낯선 사람들 틈에 끼어 어색하게 겉돌며 볼링공을 굴리고 자리로 돌아오는 제게 다가와 시원한 이온 음료를 불쑥 내밀며 해맑게 웃던 그 순간의 따뜻한 공기를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오스트라이크 폼 진짜 장난 아니신데요? 처음 치는 거 맞아요? 그 티 없이 맑은 눈빛과 꾸밈 없이 다정한 목소리를 마주하는 순간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무거운 빗장이 봄눈 녹듯 스르르 풀려버리고 말았죠. 우리는 볼링 모임을 핑계로 따로 만나 맛있는 밥을 먹고 심야 영화를 보며 아주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고, 데이트 비용의 9할 이상은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전부 부담했어요. 청담동의 최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 비싼 코스 요리를 먹이고 주말마다 백화점을 돌며 제 마음에 드는 명품 옷과 한정판 신발을 사입히는 모든 순간이 저는 단 1원도 아깝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제가 비싼 식사비를 결제하고 두 손 무겁게 쇼핑백을 들려줄 때마다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고맙다고 활짝 웃는 그 강아지 같은 표정을 보는 게 제 팍팍한 삶의 유일한 낙이자 완벽한 피로회복제 같았으니까요. 사무실에서 사고치는 직원들과 온종일 씨름하고 야외 촬영장에서 하이힐을 신고 뛰어다니느라 퉁퉁 부어오른 제 다리를 밤마다 정성스럽게 주물러주던 남편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에서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깊은 안도감을 느꼈죠. 주변 지인들은 저를 따로 불러내어 능력 있고 예쁜 여자가 왜 하필 쥐뿔도 없는 백수를 데리고 다니면서 지갑 노릇을 자처하냐며 혀를 찼지만 제 귀에는 그런 속물적인 말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가진 번듯한 대표라는 빛나는 타이틀이나 엄청난 통장 잔고가 아니라 화장기 하나 없는 초췌한 생얼로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나가도 제 볼을 아프지 않게 꼬집으며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진심을 담아 말해주는 사람, 진짜 제 본 모습을 온전히 사랑해주는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꿀 떨어지는 4년의 연애 끝에 우리는 서로의 두 손을 꽉 맞잡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굳게 약속했어요. 그 무렵 남편은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고 면접을 보러 다닌 끝에 겨우 작은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취직해 한 달에 세후 245만 원을 손에 쥐고 퇴근하는 풋풋한 사회초년생이 되었죠. 저희 부모님께 정식으로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날 잔뜩 긴장한 채 엉거주춤 앉아 제 손을 꽉 쥐던 남편의 땀이 밴 손바닥을 느끼며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의 튼튼한 방패가 되어 모진 풍파를 다 막아주겠다고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남편의 스펙과 가정환경을 전해 들은 저희 부모님의 반대는 하늘이 무너질 듯 거세고 매서웠어요.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고 뒷바라지하며 고생해서 딸 자식 남부럽지 않게 번듯하게 키워놨더니 모아둔 돈도 한 푼 없고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놈을 데려왔냐며 아빠는 얼굴이 빨개져서 노발대발하셨죠. 엄마는 아예 남편 쪽으로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찬바람이 쌩쌩 불도록 무시하며 한숨만 푹푹 내쉬셨고요. 당장 저놈이랑 안 헤어져. 네가 돈 좀 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인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돈은 나 혼자 벌어도 평생 먹고 살고도 남아 고심 끝에 결심한 거니까 아빠가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어. 엄마 역시 억장이 무너진다는 듯 양손으로 가슴을 퍽퍽 치며 눈물을 비 오듯 쏟아내셨지만 저는 부모님을 향해 고개를 빳빳하게 치켜들며 겁에 질린 남편을 제 등 뒤로 든든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제 맹목적인 경제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절대 꺾일 줄 모르는 고집 앞에 결국 부모님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한숨을 쉬며 허락을 내리셨어요. 부모님의 체념 섞인 허락이 떨어지기 무섭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완벽한 결혼식을 위해 제 모든 자본과 인맥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죠.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남편의 길을 한껏 살려주고 싶고 하객들에게 조금이라도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제 욕심에 강남 중심가에 있는
특급 호텔 예식장을 황금 시간대에 통째로 대관해 버렸어요. 하객들이 앉는 원형 테이블부터 신부가 걷는 버질로드 입구까지 생화로 빈틈없이 가득 채우는 꽃장식에만 1억 원이 훌쩍 넘어갔죠. 신혼집 역시 남편이 출퇴근하기 편하도록 교통이 좋은 강남 한복판의 널찍한 40평대 아파트를 제 돈으로 전세 계약하고 안에 들어가는 140인치 벽걸이 대형 텔레비전부터 이탈리아산 천연 대리석 식탁, 최고급 브랜드의 양문형 냉장고와 세탁기까지 전부 제 사비로 싹 결제에 맞춰버렸어요. 처음 신혼집에 들어선 날 남편은 텅 빈 넓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떡 벌린 채 사방을 둘러보더니 저를 번쩍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리며 세상을 다 가진 듯이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어요. 진짜 이 크고 으리으리한 집이 다 우리 집이라고? 나 평생 진짜 목숨 바쳐서 너한테 잘할게. 그렇게 뛸 듯이 기뻐하며 저를 안고 춤을 추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저 역시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서 벅차오르는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변 지인들은 제게 장가가는 남편을 보고 전생에 이순신 장군이었냐며 아주 제대로 로또를 맞은 거라고 부러움 반 질투 반 섞인 우스갯소리를 던졌지만 저는 우리 사이의 끈끈한 사랑과 신뢰가 돈보다 훨씬 귀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날짜가 성큼 다가오니 홀로 시장 구석에서 채소를 팔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시어머니의 굽은 등과 굳은 살 박인 거친 손등이 마음에 몹시 걸리는 거예요. 연애 시절 남편과 인사하러 처음 찾아갔던 시댁은 벽지에 시커멓게 곰팡이가 슬어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뚝뚝 물이 새서 양동이를 받쳐두어야 하는 허름하고 비좁은 단칸방이었거든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행여나 불편해할까 저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시던 짠한 시어머니를 차마 그곳에 홀로 두고 우리만 으리으리한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없다는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죠. 저는 당장 다음날 신혼집 근처에 새로 지어진 깨끗한 18평짜리 신축 빌라를 제 명의로 덜컥 계약해버렸어요. 새로 산 푹신한 침대와 가구들을 꽉 채워넣고 새집 도배 냄새가 채 가시지도 않은 환한 그 집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 날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어머니의 손을 꽉 쥐어드렸어요. 어머니 그동안 홀로 이 사람 반듯하게 키우시느라 고생 엄청 많으셨잖아요. 이제 비세는 걱정 마시고 이 깨끗한 새 집에서 두 다리 쫙 뻗고 편하게 지내세요. 제 손에 들린 번쩍이는 새집 열쇠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펑펑 눈물을 쏟아내셨고 저를 품에 와락 끌어안고는 평생 이 큰 은혜를 뼛속 깊이 절대 잊지 않겠다고 수없이 허리를 굽히며 고개를 조아리셨죠. 그 뜨거운 눈물을 제 얇은 블라우스 어깨로 고스란히 받아내며 저는 시어머니를 앞으로 친정엄마처럼 살뜰하게 모시겠다고 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굳게 다짐했어요. 남편 역시 자기 엄마를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챙겨주는 제게 평생 충성하겠다며 그날 밤새도록 제 다리를 정성껏 주물러주며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벅찬 고마움을 표했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특급 호텔 예식장 버질로드를 남편과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며 저는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가 영원히 반짝거리고 평온할 것이라고 아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시작된 신혼생활은 제가 그동안 아등바등 살아오며 마음속으로만 막연하게 꿈꿨던 것 이상으로 달콤하고 평온해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게 혹시 꿈은 아닐까
제보를 세게 꼬집어 볼 정도로 완벽했어요. 특히 제가 신혼집 근처에 깨끗한 신축 빌라를 사들인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그야말로 180도 달라져서 저를 마치 구원자라도 되는 양 끔찍하게 아끼고 챙겨주셨거든요. 주말마다 밑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신혼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셔서는 제가 싱크대 근처에만 가도 기겁을 하며 달려와 제 손에서 고무장갑을 획 뺏어 드셨어요. 앞치마를 둘러매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집안일을 순식간에 해치우시는 시어머니의 넓은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드디어 내게도 진짜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생겼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기까지 했답니다. 제게 과일을 먹여주시면서 우리 집에 굴러들어온 복덩이 며느리 덕분에 아들 녀석도 사람 구실하고 자기까지 평생 못 누려본 호강을 다 누린다며 제 손등을 연신 쓰다듬으시는 그 살가운 손길을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온전한 진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맨주먹으로 사업을 일구며 사람들의 달콤한 배신에 넌더리가 나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던 제게, 그리고 친정 부모님의 거센 반대마저 꺾고 강행한 결혼이었기에 시어머니의 그런 따뜻한 환대와 맹목적인 인정은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저는 이 벅찬 감사함을 평생 갚으며 살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하며 매달 시댁에 들어가는 넉넉한 생활비며 용돈을 남부럽지 않게 두둑이 챙겨드리는 걸로 제 헌신적인 애정을 표현했어요. 그렇게 달콤한 행복에 푹 빠져 평탄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보내던 중 저희 부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출산 시기가 제 쇼핑몰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주물량이 미친 듯이 밀려들던 최대 성수기와 정확히 겹쳐버리고 말았어요. 남들은 임신하면 태교 여행도 가고 무조건 안정을 취하며 몸을 사린다지만 저는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서도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물류 창고를 뛰어다니며 재고를 파악하고 밤을 새워가며 다음 시즌 신상품 기획안을 작성해야만 했거든요. 진통이 오는 순간까지도 식은땀을 흘리며 거래처와 전화를 붙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구급차에 실려가 핏덩이 같은 아이를 낳았고, 남들이 다 간다는 산후조리원은 아예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퉁퉁 부은 몸을 이끌고 곧바로 복귀해야만 했죠. 갓난아이를 가슴에 안고 젖을 물리면서 한 손으로는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쏟아지는 컴플레인 게시글에 답변을 달고 발주서를 작성하는 그 끔찍한 강행군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하고 뼈를 깎는 고통이었어요. 극심한 수면 부족으로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져 모니터 화면이 두 개로 겹쳐 보이고 온몸의 뼈마디가 산산조각이 날 것처럼 시큰거렸지만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저를 믿고 따르는 수십 명의 직원들과 피땀 흘려 일궈낸 제 전부인 쇼핑몰이 한순간에 공중분해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감에 억지로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밤샘 업무를 버텨냈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고군분투를 이어가며 제가 서서히 체력의 한계에 다다라 바싹 시들어가고 있을 때 제 옆에서 그 모든 처절한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던 남편이 회사에 흔쾌히 육아휴직계를 내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본격적으로 육아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새벽에 일을 하다가 책상에 엎드려 깜빡 선잠이 들면 남편은 어디선가 조용히 다가와 제게 담요를 덮어주고는 칭얼거리는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거실로 나가 밤새도록 자장가를 부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젖병을 열탕에 꼼꼼하게 소독하고 능숙한 손길로 온도를 맞춰 분유를 타고 하루에도 10번씩 나오는 아이의 기저귀를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묵묵히 갈아치우며 제 빈자리를 완벽하게, 아니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채워주었어요. 남편의 헌신적인 돌봄 덕분에 저는 온전히 일에만 몰두하며 쇼핑몰 매출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끌어올리는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었고, 퀭한 눈으로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잠든 남편의 지친 등을 볼 때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답니다. 제 팍팍한 인생에서 누군가 저를 대신해 꾸준히를 자처하고 기꺼이 자신의 삶을 희생해주는 경험은 난생 처음이었기에 저는 이 남자를 선택한 제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벅차오르는 사랑과 신뢰를 느꼈어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남편의 육아휴직 기간이 훌쩍 끝나고 다시 회사로 복귀해야 할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저는 아이를 봐줄 베이비시터를 급하게 알아봐야 해서 마음을 졸이며 여기저기 연락을 돌리고 있었어요. 커피 2잔을 타서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제 맞은편에 진지한 표정으로 앉은 남편이 제 2손을 꽉 부여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나 회사 그만두고 우리 아이 내가 키울게.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아. 진짜 괜찮겠어?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나중에 후회 안 하겠어? 제가 놀란 눈으로 되묻자 남편은 제 손등에 입을 맞추며 전혀 미련이 없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해 보였고, 그 길로 당장 회사에 사직서를 던지고 나와 완벽한 전업주부의 길로 들어섰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차려놓고 저를 깨웠고, 제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아이의 등원 가방을 챙겨 유치원 버스를 태워 보내는 등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완벽하게 통제하며 굴러가게 만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반짝거리는 거실 바닥과 주방에서 풍기는 찌개 냄새가 저를 반겼고, 남편은 제 외투를 받아주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며 제 뭉친 어깨를 주물러 주었죠. 한창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며 자리를 잡아가야 할 남자가 하루아침에 앞치마를 두르고 살림을 도맡는다는 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이런 남편의 엄청난 희생과 배려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돈은 내가 얼마든지 벌어올 테니 당신은 집에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만 보내면 된다며 남편을 우리 집의 진정한 기둥이자 가장으로서 온전히 존중하고 깍듯이 대우해 주었어요. 여보 덕분에 내가 밖에서 아무 걱정 없이 맘 편히 돈 번다. 진짜 고마워. 제 진심 어린 칭찬에 남편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해맑게 웃었고, 아이 역시 바쁘고 피곤한 엄마보다는 온종일 몸으로 놀아주고 눈을 맞춰주는 아빠의 껌딱지가 되어 아빠 꽃무늬만 졸졸 따라다닐 정도였어요. 하지만 남편도 결국 감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는지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가사 노동과 완전히 단절된 사회생활 탓에 가끔 거실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거나 밤늦게 홀로 식탁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는 등 산후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을 겪으며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낮에 동네 놀이터에 나가면 전부 엄마들 뿐이라 혼자 겉도는 것 같아 민망하다며 씁쓸하게 웃는 남편을 볼 때마다 저는 한없이 미안하고 짠한 마음에 주말이면 억지로 시간을 내어 남편에게 자유시간을 주고 제가 하루 종일 아이를 보며 남편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려 애썼어요. 보통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잦은 다툼이 생긴다는 말도 많지만 우리 부부는 서로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다독이며 오히려 끈끈한 유대감으로 단단하게 뭉쳐 그 위기들을 지혜롭게 이겨내곤 했답니다. 이 무렵 우리 가정은 감히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완벽하고 평온한 상태였고
가끔 육아 커뮤니티나 지역 맘카페에 올라오는 끔찍한 고부 갈등이나 남편의 뻔뻔한 외도를 흉보는 자극적인 글들을 읽을 때면 저건 도대체 어느 별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제겐 그저 먼 나라의 남의 집 이야기일 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그렇게 풍요롭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아이가 쑥쑥 자라 유치원에 입학하며 의젓한 6살이 되었고 드디어 기나긴 육아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남편에게도 개인적인 여유 시간이 눈에 띄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아침 일찍 유치원 버스를 타고 등원해서 오후 늦게 태권도 학원까지 모두 마치고 돌아오기 전까지 남편은 텅 빈 집에서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눈빛에서 뭔가 새로운 열망과 답답함이 뒤섞여 꿈틀거리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죠. 매일 저녁 뉴스를 보면서 경제 기사에 유독 관심을 보이고 서재에 틀어박혀 인터넷으로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며 사업 아이템 관련 서적들을 하나둘씩 사모으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가 또 다른 도전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20대 후반의 젊고 창창한 나이의 처자식을 위해 자존심도 다 버리고 앞치마를 두른 채 자신의 청춘을 몽땅 바쳐 헌신해 온 내 남편, 그 긴 세월 동안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내 뒤를 든든하게 지켜준 이 사람을 위해 이제는 내가 가장 튼튼한 날개가 되어줄 차례라고 저는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죠. 남편이 무슨 일을 시작하든 설령 그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을 허공에 날리는 짓이라고 해도 제가 가진 모든 돈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그의 길을 확실하게 살려주고 완벽하게 성공시켜주리라 굳게 결심하며 남편의 입이 열리기만을 묵묵히 조용히 기다리던 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제가 소파에 기대어 밀린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있을 때였어요. 설거지를 끝낸 남편이 거실로 오더니 두꺼운 파일 철 하나를 양손에 꽉 쥐고 제 맞은편에 각을 잡고 털썩 앉더라고요. 평소와 다르게 진지하고 굳은 표정으로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남편의 행동에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남편은 조심스럽게 그 파일 철을 테이블 위로 밀어주며 자신이 오랫동안 구상해 온 인테리어 시공 견적 중개 어플 사업 계획서라고 입을 뗐어요. 파일 철을 열어보니 엑셀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던 사람이 며칠 밤을 새워가며 독수리 타법으로 한 글자씩 쳐서 만든 기획서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시장 조사부터 경쟁사 분석, 그리고 인테리어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겠다는 나름대로 그럴싸한 사업 모델까지 전부 담겨 있었죠. 서툴지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발품을 팔았는지 그 종이 뭉치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집안에서 살림하며 아이 밥을 챙기던 사람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일을 해보겠다고 용기를 낸 거잖아요. 저는 서류를 덮자마자 남편을 향해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이거 당신이 전부 다 알아본 거야? 기획 진짜 괜찮은데 당신 하고 싶은 거면 무조건 해봐. 내가 뒤에서 확실하게 다 밀어줄 테니까 돈 걱정 말고 시원하게 저질러봐.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만세를 부르며 제 양손을 덥석 잡고 뛸 듯이 기뻐했어요. 당장 다음 날부터 우리 집 거실 한쪽 구석은 남편의 작은 창업 사무실로 변했죠. 남편은 널찍한 거실 테이블에 중고로 사온 커다란 모니터 세대를 나란히 연결해 두고 매일 아침 일찍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본격적인 재택근무를 시작했어요. 초기 자본금을 아끼겠다며 영업부터 기획까지 혼자 도맡아 하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전화통을 붙들고
씨름하는 날이 이어졌어요. 전국의 영세한 인테리어 업체들의 일일이 전화를 돌리며 제휴를 맺어보려 했지만 이름조차 없는 신생 어플에 선뜻 가입비나 수수료를 내겠다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죠. 하루 종일 수백 통의 전화를 돌리고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해 수화기를 내려놓는 남편의 축 처진 뒷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이 다 답답해지고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직접 밖으로 나가 현장 영업을 뛰었고 한여름에 땀으로 흠뻑 젖은 셔츠를 입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와서도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어플을 수정했어요. 사업이라는 게 원래 초반에는 돈 먹는 하마처럼 자본이 계속 들어가야만 굴러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기에 저는 남편이 기죽지 않고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제 개인 통장에서 현금을 아낌없이 꺼내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어플의 디자인과 기능을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실력 있는 개발자, 외주 비용을 결제해 주었고 가입자가 늘어날 때를 대비해 안정적인 서버 구축 비용까지 한 번에 이체해 주었어요. 무엇보다 플랫폼 사업은 초기 회원 유치가 생명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배너, 광고부터 소셜미디어, 스폰서 광고까지 억 단위의 마케팅 비용을 제 사비로 조건 없이 쏟아부었죠. 통장에서 수천만 원 단위의 뭉칫돈이 한 번에 빠져나갈 때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손사래를 치고 거절했어요. 여보, 내 사업인데 당신 돈을 이렇게 막 써도 돼? 나중에 내가 진짜 성공해서 이자까지 확실하게 쳐서 다 갚을게. 잔뜩 위축된 얼굴로 변명하듯 말하는 남편의 어깨를 툭툭 치며 저는 부부 사이에 무슨 소리냐며 오히려 남편의 등을 팍팍 밀어주었어요. 그렇게 자금이 들어가며 반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드디어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한 건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어느 날 신혼부부들이 결혼 준비를 위해 많이 모이는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편의 어플을 통해 발품 팔지 않고 투명하게 아파트 인테리어를 마쳤다는 실제 이용자의 장문 후기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온 거예요. 그 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베스트 글로 선정되었고 착한 어플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자고 일어나면 가입자 수가 몇만 명씩 폭증하는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어요. 갑자기 트래픽이 몰려 서버가 다운되고 고객 문의 전화가 폭주하자 혼자서 거실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남편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직원을 뽑고 사무실을 구해야겠다고 말했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부동산에 연락을 돌려 강남역 대로변에 위치한 채광 좋고 넓은 대형 사무실을 직접 보러 다녔어요.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무실의 위치와 규모가 곧 회사의 얼굴이자 신뢰라는 것을 잘 알기에 보증금과 월세가 꽤 비싸더라도 가장 번듯하고 그럴싸한 곳으로 제 이름으로 도장을 찍고 계약을 맞춰주었죠. 빈 사무실을 채워 넣는 과정에서도 저는 단 한 푼도 아끼지 않았어요. 새로 뽑을 직원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고 사양의 컴퓨터들을 일시불로 결제하고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편안한 사무용 의자, 회의실 벽면을 꽉 채우는 대형 모니터까지 전부 최고급 브랜드로 주문해서 세팅했어요. 탕비실에는 수백만 원이 훌쩍 넘는 자동 에스프레소 머신까지 제 사비로 꽉 채워들여 놓으며 회사 대표로서 남편이 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길을 펴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완벽한 환경을 싹 다 만들어 주었거든요. 모든 세팅이 끝난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던 날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대표실 명패를 만지작거리던 남편은 저를 와락 끌어안고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쏟아냈어요.
남편의 우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코끝이 찡해졌고 우리가 드디어 함께 큰 산을 넘었다는 성취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번듯한 사무실과 빵빵한 자본금 지원 덕분인지 남편의 회사는 그 이후로 날개를 단 듯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대형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어요. 매달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과 억 단위의 독점 계약이 줄을 이었고 유망한 스타트업으로 소문이 나면서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끊임없이 쏟아졌죠. 남편은 이제 동네 백수나 전업주부가 아니라 번듯한 양복을 빼입고 기사 인터뷰를 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성공한 벤처 사업가로서의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주말도 반납하고 전국구로 출장을 다니며 회사의 덩치를 키워나가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드디어 부부 동반 성공이라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목표를 이뤄냈다며 진심으로 기뻐하고 자축했어요. 10년 넘게 동대문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구르며 버텨온 제 피나는 노력과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청춘을 희생했던 남편의 착한 심성이 드디어 보상을 받는 거라고 굳게 생각했죠.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돈도 벌고 사회적 지위도 얻었으니 앞으로는 여유롭게 살 일만 남았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성공의 취기가 온몸에 퍼져나가며 완벽한 행복에 젖어 있을 즈음 남편의 일상적인 행동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낯설고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투자자들과 식사를 마치고 밤늦게 들어온 남편이 술기운에 비틀거리며 현관에서 재킷을 벗어 던지는데 평소 시계는 사치라며 손목에 뭐 하나 두르는 것조차 질색하던 사람의 팔목에서 번쩍이는 은빛 광채가 제 눈을 확 찌르더라고요. 남편이 씻으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그 시계를 슬쩍 확인해 보니 좋기 1,000만 원은 가볍게 넘어가는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 모델이었어요. 남편 개인 통장에 그럴 만한 목돈이 없을 텐데 언제 이런 걸 샀냐고 당장 따져 묻고 싶었지만 이제 회사 대표 자리에 올랐으니 품위 유지 차원에서 샀겠거니 하며 애써 제 놀란 마음을 덮고 넘어갔죠. 하지만 그 1,0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시작으로 남편의 소비 패턴과 취향은 걷잡을 수 없이 사치스럽게 변해갔어요. 안방 옷장에는 제가 사주지 않은 백화점 로고가 박힌 맞춤 정장과 수제 구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고 남편에게서 풍기는 채취 역시 은은하고 포근했던 비누 향이 아니라 코를 찌르는 진하고 낯선 향수 냄새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백수 시절 목이 다 늘어난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해벌쭉 웃으며 제 어깨를 주물러주던 그 남자의 흔적은 사라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돈으로 휘감은 낯선 타인이 안방을 거만하게 서성이는 것만 같았죠. 성공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남편이 서서히 변해가는 과도기일 뿐이라고 제 자신을 수없이 세뇌하며 억지로 불안감을 짓눌렀지만 등골을 타고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묘한 이질감과 서늘한 불길함만큼은 도저히 지워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손목에 번쩍이던 1,0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는 그저 앞으로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우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어느 날 저녁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저를 억지로 끌고 내려간 남편은 이제 막 비닐도 뜯지 않은 새까만 최고급 벤츠 세단 앞에서 어깨를 으스대며 서 있었거든요. 회사 대표가 경차나 타고 다니면 거래처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며 할부로 무리해서 뽑았다고 변명했지만 운전석에 앉아 미끄러지듯 매끄러운 핸들을 쓰다듬는 남편의 입꼬리는 이미 귀에 걸려 내려올 줄을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차에 흠집이라도 날까 애지중지하며 매일 밤마다 투자자 미팅이다, 골프 모임이다,
온갖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새벽이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거나 아예 외박을 밥 먹듯이 하기 시작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최고급 맞춤 정장에서는 언제나 코를 찌르는 독한 양주 냄새와 낯선 여자들의 진한 향수 냄새가 역겹게 뒤섞여 났고, 아이가 아빠를 찾으며 울다 지쳐 잠든 새벽에야 비틀거리며 들어와 안방 침대에 쓰러져 코를 골기 일쑤였어요. 남편이 밖으로만 나돌며 집안일과 육아를 완전히 손에서 놓아버리자 그 엄청난 공백은 고스란히 제 몫으로 떨어져 제 목을 무섭게 조르기 시작했어요. 당장 아침마다 아이를 깨워 씻기고 밥을 먹여 유치원 버스에 태워 보내는 일부터 꼬이기 시작하니 제 업무는 당연히 뒷전으로 밀려 펑크가 나고 거래처에 항해 전화가 빗발쳤거든요. 결국 저는 제 자존심을 꺾고 이리저리 수소문한 끝에 매달 수백만 원의 월급을 주고 입주 도우미 이모님을 고용해 겨우겨우 집안의 숨통을 틔워야만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바쁜 시간을 쪼개어 도우미 이모님까지 모시며 아등바등 버티고 있을 때 기가 막히게도 시어머니의 태도가 소름 끼치도록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제가 집을 사들였을 때만 해도 제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평생 은혜를 갚겠다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 로고로 온몸을 휘감은 낯선 귀부인 행세를 하며 수시로 저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띡띡 누르고 들어오셨죠. 열 손가락에 번쩍이는 금반지를 주렁주렁 끼고 한정판 명품 가방을 팔목에 우아하게 걸친 채 거실 소파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서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이모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끌짜서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그렇지. 애는 무조건 제 엄마가 직접 품에 안고 키워야 하는 법인데 여자가 밖으로만 겉돌고 집구석에 사람을 들이면 애 정서가 다 망가진다니까. 제 면전에 대고 대놓고 비아냥거리는 시어머니의 가시돋친 말에 저는 순간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져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꽉 깨물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제가 수십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며 10년 넘게 피땀 흘려 키워온 억대 매출의 제 쇼핑몰을 향해 인터넷에서 싸구려 옷 조각이나 떼다 파는 구멍가게 취급을 하며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답니다. 우리 아들이 머리가 비상해서 번듯한 IT 회사를 차려 강남 바닥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표가 되었으니 이제 너도 그깟 옷장사는 대충 접고 집에서 우리 귀한 아들 내조나 똑바로 하라며 제 속을 사정없이 긁어놓으셨죠. 며느리 돈으로 번듯한 신축 빌라에 들어가 살면서 카드값까지 다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주제에 아들이 조금 성공했다고 기고만장해져서 제 노고를 철저하게 짓밟는 시어머니의 아나무인 한 태도에 저는 배신감을 넘어 헛구역질이 쏠릴 정도로 깊은 환멸을 느꼈어요. 참다 못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밤늦게 들어온 남편의 옷깃을 붙잡고 시어머니가 이모님 눈치까지 주며 너무 심하게 간섭하신다고 조심스럽게 중재를 부탁했죠. 밖에서 수십억짜리 계약 따내느라 피 말리는 사람한테 그깟 집안일로 스트레스 좀 주지 마. 우리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당신이 좀 유도리 있게 넘어가면 덧나. 과거에 제가 일하느라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제 다리를 주물러주며 다정하게 국을 떠먹여주던 그 따뜻했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이 흔적조차 사라지고 세련된 명품 양복을 입은 오만한 남자가 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 서 있었어요. 차갑게 돌아서서 욕실로 들어가 버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남편이 씻고 나와 침대에 눕기도 전에 코를 골며 골아떨어진 사이
저는 화장대 앞에 멍하니 앉아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일과 육아에 치이고 남편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고 피부는 푸석푸석하게 생기를 잃어버린 제 초라한 모습이 남편의 번지르르한 얼굴과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어 비참함이 밀려왔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갑작스러운 성공 때문에 잠시 겪는 과도기일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남편도 다시 예전에 다정했던 그 사람으로 돌아올 거라며 바보같이 스스로를 세뇌하며 억지로 악물고 버텼어요. 하지만 제 간절한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남편의 행동은 갈수록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대표실에 간이 침대를 가져다 놓았다며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하루 이틀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로 우리는 사실상 완벽한 별거 부부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어버렸거든요. 주말에도 중요한 투자자를 만나야 한다며 골프백을 챙겨 휙 나가버리는 남편의 굳은 등을 보면서 저는 현관문에 기대어 하염없이 서 있기만 했어요. 커다란 40평대 아파트에 덩그러니 남아 이모님이 아이를 재우러 들어간 고요한 거실을 지나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서늘한 한기만 맴도는 커다란 침대가 저를 비웃듯 맞이했죠. 차갑게 식어버린 넓은 침대 한쪽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눈을 감으면 제가 돈과 애정으로 정성껏 키워낸 괴물에게 제 인생 전체를 서서히 잡아먹히고 있다는 지독하고 끔찍한 불안감이 매일 밤 제 숨통을 날카롭게 조여왔답니다. 남편이 밖으로 나돌며 집을 비우는 횟수가 늘어나고 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 뻑뻑해진 눈을 비비며 밀린 발주서를 확인하고 있는데 책상 위에 올려둔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짧은 문자 한 통이 도착하더라고요. 의아한 마음에 잠금 해제를 하고 들어간 메시지 창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아주 간결하고도 폭력적인 문장 하나가 덩그러니 적혀 있었죠. 처음 그 문자를 읽어 내려갔을 때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요즘 워낙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니까 누군가 제 연락처를 빼내어 질 나쁜 장난을 치는 거라고 애써 콧방귀를 뀌며 곧바로 문자를 삭제해버렸거든요. 제가 10년 가까이 피땀 흘려번 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쏟아부어 번 듯한 회사 대표로 만들어 주었고 제 명의로 된 깨끗한 집까지 사서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는데 설마 그 착해 빠졌던 남자가 감히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백수 시절 볼링장에서 제게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며 짓던 그 맑은 눈웃음과 신혼 초 갓난아이의 기저귀를 갈며 저를 향해 고맙다고 속삭이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고 있었기에 저는 감히 그 견고한 믿음의 성벽이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제 헛된 믿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날 이후로 일정한 간격마다 아주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이 담긴 소름 끼치는 경고 문자들이 제 휴대폰을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저녁 8시 강남의 최고급 오마카세 식당, 토요일 밤 11시 청담동의 프라이빗 라운지바 등 남편의 동선이 낱낱이 적힌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제 발밑이 푹 꺼지는 듯한 서늘한 공포감이 밀려왔죠. 참다 못해 서류를 챙겨 경찰서 민원실까지 찾아가 발신자를 추적해달라고 간절하게 사정해 보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번호나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오는 문자는 심각한 범죄 연루가 아니면 당장 수사 인력을 투입해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가 제 속을 더욱 까맣게 태웠어요. 결국 저는 매일 밤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시계 초침 소리만 울리는 고요한 집안에서 휴대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극심한 신경쇠약과 불면증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남편이 늦은 새벽 지독한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고 들어올 때마다 자는 척 눈을 감고 있다가 남편이 욕실에 들어간 틈을 타 혹시 낯선 여자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의 셔츠 깃과 주머니를 몰래 뒤지며 제 스스로가 점점 비참한 괴물로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사무실 책상 위로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가 퀵 서비스로 도착했고 저는 발송인 불명으로 적힌 그 봉투를 받아든 순간 본능적으로 올 것이 왔다는 불길한 예감에 온몸에 털이 쭉 뼈서는 것을 느꼈어요. 사무실 블라인드를 모두 내리고 문을 걸어 잠근 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두꺼운 테이프를 뜯어내어 내용물을 책상 위로 쏟아내는 순간 제 입에서는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비명이 새어나오고 말았어요. 남편이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은 낯선 젊은 여자의 허리를 아주 자연스럽고 끈적하게 감싸 안고 고급 오피스텔 입구로 들어가는 수십 장의 노골적인 미래 사진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거든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은 일과 육아에 지쳐 집에서 골아떨어지던 그 피곤한 가장의 얼굴이 아니라 연애 시절 제게 지어 보이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 환하고 역겨운 미소를 그대로 짓고 있었어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덜덜 떨리는 손끝으로 사진 하단에 주황색으로 찍힌 날짜와 시간들을 하나하나 제 다이어리 기록과 대조해 보는데 그 날짜들은 놀랍게도 남편이 중요한 지방 출장이 잡혀서 며칠씩 집을 비워야 한다며 아주 미안한 얼굴로 제게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바로 그날들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치하더라고요. 나 이번 주말에 부산 쪽 대형 인테리어 업체들이랑 굵직한 미팅이 잡혀서 며칠 못 들어올 것 같아. 현관문 앞에서 제가 사준 그 1,0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찬 손목으로 넥타이를 고쳐매며 제 두 눈을 똑바로 보고 거짓말을 내뱉던 그 가증스러운 입술이 머릿속을 스치자 명치 끝에서부터 시큼한 위액이 치밀어 올라와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부여잡고 극심한 구토를 쏟아냈어요. 아이가 고열로 끙끙 앓아밤을 꼬박 세우며 응급실을 뛰어다니던 그 처절하고 피 말리던 순간에 내 남편이라는 작자는 저 덕분에 번 돈으로 어린 여자와 오피스텔을 들락거리며 더러운 쾌락을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한 저는 눈물을 닦아내고 그 길로 곧장 용하다는 사설 흥신소를 찾아가 거액의 현금을 찔러주며 아주 철저한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며칠 뒤 흥신소 직원이 건네준 USB 안에는 남편이 핑계를 대고 나갔던 수많은 야근과 주말, 출장이 전부 그 상간녀와의 호화로운 밀월 여행이었음을 빼도 박도 못하게 증명하는 완벽한 동영상과 카드 결제 내역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상간녀에게 사준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오피스텔 보증금이 전부 회사법인 계좌에서 고스란히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화가 나는 것을 넘어 실성한 사람처럼 허탈한 헛웃음만 터져 나왔답니다. 모든 더러운 진실을 완벽하게 마주한 직후 저는 수소문 끝에 저에게 끔찍한 진실이 담긴 사진을 보내주었던 익명의 제보자와 인적이 드문 외곽의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에서 마주 앉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푹 눌러 쓴 검은색 모자를 벗으며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넨 그는 남편의 곁에 찰거머리처럼 딱 붙어있던 상간녀에게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한 전 남자친구였어요.
그는 저처럼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헌신짝처럼 버림받은 비참한 처지에 지독한 복수심을 품고 오랫동안 직장까지 휴직해가며 그들의 뒤를 악착같이 밟아 사진을 찍어온 것이었죠. 당신 남편이라는 작자가 돈으로 꼬셔내는 바람에 내 인생도 완벽하게 시궁창에 처박혔으니 당신도 그 인간이 어떤 쓰레기인지 똑똑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끈질기게 보냈습니다. 핏발이 선 벌건 눈으로 테이블을 꽉 움켜쥐며 이를 바득바득 갈던 제보자의 억울하고 원통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이 저 혼자만의 환상이나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어요. 쥐뿔도 없던 그 남자를 번듯하고 당당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제 젊음과 소중한 청춘을 몽땅 갈아 넣었던 지난 시간들, 남편의 변화들을 억지로 참아내고 억척스럽게 가정을 지키려 발버둥 쳤던 제 피눈물 나는 노력들이 주마등처럼 선명하게 눈앞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당장이라도 남편의 회사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 더러운 멱살을 틀어쥐고 세상 사람들이 다 듣도록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처절하게 울부짖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꾹 참아냈답니다. 고작 감정에 휘둘려 섣불리 뺨 한 대를 때리고 위자료 몇 푼 받아내고 끝내는 그런 시시하고 뻔한 복수 따위는 애초에 제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기에 저는 아주 치밀하고 합법적이며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응징하기로 마음먹었죠. 제가 피땀 흘려 벌어온 돈으로 손수 튼튼하게 쌓아 올려준 그 빌어먹을 금빛 성벽을 오직 내 손으로 철저하게 기둥 하나 남김없이 처참하게 무너뜨려 주리라 서늘한 결심을 세우며 조용히 반격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은밀하게 들락거리며 이혼 소송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필요한 모든 서류 작업을 마치고 흥신소를 통해 확보한 그 역겨운 미래 증거들을 완벽하게 세팅해 둔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전날 밤 또다시 중요한 투자자 접대가 있다며 뻔뻔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 외박을 통보한 그 황금 같은 타이밍을 저는 절대 놓치지 않았죠. 동의 트기가 무섭게 저는 미리 예약해둔 열쇠 수리공을 불러 신혼집 현관문 잠금 장치를 가장 복잡하고 비싼 최신형으로 완전히 뜯어고쳐 비밀번호를 싹 바꿔버렸어요. 뒤이어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사다 바쳤던 그 잘난 명품 정장들과 색깔별로 반듯하게 각을 잡아 걸어두었던 최고급 수제 셔츠들을 옷걸이째로 거칠게 낚아채어 밖으로 질질 끌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번 찰 때마다 조심스럽게 융으로 닦아 모시던 1,000만 원짜리 명품 시계와 한정판 구두, 그리고 남편이 목숨처럼 아끼던 골프채 가방까지 전부 현관문 밖 차가운 시멘트 복도 바닥을 향해 가차없이 내동댕이 쳐버렸답니다. 최고급 가죽이 바닥에 긁혀 흉한 스크래치가 나고 번쩍이는 시계 유리가 바닥에 뒹굴며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제 마음에는 일말의 미련이나 죄책감 따위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차가운 얼음장 같은 경멸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전 11시쯤 전날의 숙취와 불륜의 쾌락에 절어 헝클어진 머리에 퀭한 얼굴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남편은 복도 한가운데 처참하게 쓰레기 더미처럼 나뒹구는 자신의 소중한 명품들을 발견하고는 기겁을 하며 사색이 되어버렸죠. 도어록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경고음만 시끄럽게 울려대자 멘탈이 나간 남편은 주먹으로 쾅쾅 현관문을 부서질 듯이 두드리고 발길질을 해대며 거칠게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야, 문 안 열어? 너 지금 미쳐서 환장했어? 왜 내 거를 복도에 다 내동댕이 치고 지랄이야?
인터폰 화면 너머로 목핏대를 세우고 얼굴이 빨개져서 날뛰는 남편의 몰골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저는 입가에 서늘한 비웃음을 매달고 인터폰 버튼을 천천히 눌렀어요. 네가 그 잘난 오피스텔에서 상간녀랑 발가벗고 뒹군 동영상부터 카드 결제 영수증까지 증거 싹 다 모아놨으니까 그 더러운 입 다물고 네 짐이나 가지고 조용히 꺼져. 제 입에서 상간녀라는 단어와 오피스텔이라는 구체적인 장소가 튀어나오자 방금 전까지 문을 부술듯이 날뛰던 남편의 움직임이 거짓말처럼 뚝 멎으며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는 게 화면 너머로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던 남편은 곧바로 태세를 전환해 변명거리를 찾느라 눈동자를 굴리더니 아주 기가 막히고 뻔뻔한 헛소리를 구차하게 늘어놓더라고요. 아니 살다 보면 남자가 밖에서 사회생활하다가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유난스럽게 짐까지 빼고 사람을 이딴 식으로 모욕해. 그 알량한 자존심을 챙기겠다고 자신의 더러운 불륜을 가벼운 실수 따위로 포장하는 꼴을 보니 명치 끝에서 헛구역질이 훅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아주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어요. 지금 당장 주거침입으로 경찰 부르기 전에 내 집 앞에서 그 더러운 면상 당장 치워. 제 서늘한 협박에 남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널브러진 명품 옷가지들을 헐레벌떡 주워 담아 도망치듯 엘리베이터를 타고 쫓겨 내려갔어요. 남편이 복도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직후 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지갑을 챙겨들고 근처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대형 부동산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시어머니의 18평짜리 빌라 매매 서류를 중개인 앞 테이블에 툭 던져놓고 지금 당장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수천만 원이나 저렴한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 당일 금매로 집을 내놓아 버렸죠. 중개인은 이렇게 좋은 집을 왜 이리 급하게 후려쳐서 파냐며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저는 대답 대신 계약금만 당장 입금되면 당장이라도 집을 비워주겠다고 못을 박으며 도장을 꼭 찍어버렸어요. 사실 이 완벽한 타이밍을 위해 며칠 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아주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며느리 연기를 펼쳤거든요. 그동안 손주 봐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며 동네 친구분들과 폼나게 다녀오시라고 제 돈으로 최고급 동남아 패키지 여행 티켓과 두둑한 용돈 봉투를 두 손에 꼭 쥐어드렸죠.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려 제 손을 쓰다듬으며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고 온 동네에 자랑을 하고 다니셨고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화려한 원피스를 차려입고 출국장으로 향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비행기에 올라 한국 땅을 뜨자마자 저는 곧바로 대기시켜둔 포장이사 센터 인부들을 빌라로 불러 모조리 쓸어 담으라고 지시했어요. 시어머니가 애지중지 아끼던 자개장부터 벽에 걸린 촌스러운 가족사진, 냄새나는 낡은 반찬통 하나까지 모조리 박스에 쑤셔 넣어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외곽의 허름하고 싼 이삿짐 보관 창고 구석에 무자비하게 처박아 버렸거든요. 며칠 뒤 피부를 검게 태우고 양손에 면세점 쇼핑백을 가득 든 채 위풍당당하게 귀국한 시어머니가 콧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집이라고 굳게 믿었던 빌라.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을 때의 그 기막힌 상황은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비밀번호가 틀리다며 경고음이 울리고 덜컹거리며 문이 열린 순간 시어머니를 맞이한 건 며느리가 아니라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새 주인의 날 선 얼굴이었을 테니까요. 이게 무슨 짓이냐며
생면부지의 새 주인과 복도에서 삿대질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한바탕 난리를 피우다가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하루아침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은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셨겠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그 통쾌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묵은 채증이 싹 씻겨 내려가는 듯한 짜릿하고 짜릿한 쾌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자신이 아들의 후광을 얻고 대단한 권력이라도 쥐냥 제게 온갖 모욕을 주며 기고만장하게 굴었던 그 얄팍한 오만함이 결국 며느리의 자본 앞에서는 먼지처럼 가볍게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뼈저리게 가르쳐준 셈이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 화면에 남편의 이름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며 발작하듯 전화가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는 숨을 헐떡이며 개거품을 무는 남편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날아들었죠. 너 진짜 단단히 미쳤어? 내가 그깟 바람 좀 피웠다고 우리 엄마를 길바닥으로 쫓아내. 우리 엄마가 그 늙은 나이에 도대체 어디 가서 살라고 이딴 미친 짓을 해. 자신의 더러운 외도는 그저 가벼운 일탈로 치부하면서 자기 엄마가 쫓겨난 것에는 세상이 무너진 듯 분노하는 그 역겨운 이중성에 저는 헛웃음을 참지 못하고 픽 흘려버렸어요. 아주 대단한 효자 납셨네. 근데 어쩌지? 이건 내 복수의 예고편에 불과하고 진짜 재미있는 메인쇼는 이제부터 시작이거든. 말을 끝맺기도 전에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꾹 눌러 그 찌질한 변명을 단칼에 차단해 버렸고 이제 그의 회사로 쳐들어가 그의 가장 소중한 밥줄을 끊어놓을 완벽한 다음 계획을 머릿속으로 차갑게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가 무섭게 저는 미리 섭외해 둔 대형 이삿짐 트럭 3대와 건장한 인부 여럿을 대동하고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이른 시간에 당당하게 사무실 비밀번호를 누르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과 최고급 가구들을 내려다보니 이 모든 걸 제 피 같은 돈으로 사다 바쳤다는 사실에 다시금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더라고요. 저는 인부들에게 손가락으로 사무실 곳곳을 가리키며 제 돈으로 결제한 모든 집기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트럭에 실어버리라고 단호하게 지시했어요. 인부들은 가장 먼저 회사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서버용 메인 컴퓨터들의 전원선을 무자비하게 뽑아버렸고 직원들이 쓰던 수십 대의 고사양 PC와 회의실 벽면을 꽉 채우고 있던 대형 스마트 모니터까지 전부 능숙하게 해체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탕비실에 들여놓았던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자동 에스프레소 머신과 얼음 정수기까지 전부 선을 뽑아 카트에 싣고 끌고 나갔어요. 텅 빈 책상 위에는 굴러다니는 볼펜 몇 자루와 이면지만 덩그러니 남았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잘 나가는 IT 기업의 위용을 뽐내던 사무실은 순식간에 폐업한 유령 회사처럼 처참하고 횡한 껍데기만 남아버렸답니다. 오전 9시가 넘어 출근한 직원들은 텅 빈 사무실 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밖에서 웅성거렸고 뒤늦게 헐레벌떡 뛰어온 남편은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걸 겨우 버티고 서 있었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가 막힌 상황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남편은 이건 명백한 절도이자 영업방해라며 악을 쓰더니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사무실로 들어와 험악한 분위기를 살피며 저를 제지하려고 다가왔을 때 저는 아주 침착하고 여유롭게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철 하나를 꺼내 경찰관의 코앞에 당당하게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사무실 보증금을 입금했던 이체 내역서부터 컴퓨터와 모니터, 심지어 정수기까지 전부 제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던 영수증들이 아주 꼼꼼하게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제 사비로 산 제 물건들을 제 마음대로 가져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절도가 되죠? 영수증에 찍힌 이름과 명의자 똑똑히 확인해 보세요. 제 당당하고 차가운 목소리에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던 경찰관들은 서로 난감한 눈빛을 교환하더니 이건 부부 사이의 명백한 민사 문제라서 경찰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뒤통수를 긁적이며 철수해 버렸어요. 경찰마저 돌아가 버리자 남편은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긴 사람처럼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진짜 다 잘못했어. 근데 서버 컴퓨터까지 가져가 버리면 우리 어플은 당장 멈추고 회사는 완전히 망해버려. 제발 회사만은 살려줘. 자신의 더러운 불륜이 들통났을 때도 변명하기 바빴던 인간이 돈줄이 끊기고 회사가 망하게 생기니 그제야 싹싹 비는 꼴을 보며 저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증발해버리는 것을 느꼈어요. 네가 상간녀랑 뒹굴어댄 모든 돈이 여기서 나왔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 꼴을 보고 있겠니? 저는 남편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차갑게 쳐내고는 구두 굽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미련 없이 그 텅 빈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예상대로 메인 서버와 직원들의 PC가 한꺼번에 사라져버리자 남편이 운영하던 인테리어 중개 어플은 즉각적으로 먹통이 되어버렸어요. 접속 불량 오류 창만 뜨는 어플 때문에 시공 예약을 잡았던 고객들의 항해 전화가 폭주했고 돈을 미리 입금했던 인테리어 업체들은 사기를 당한 게 아니냐며 분노하여 계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미친 듯이 보내오기 시작했거든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남편은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겠다며 제1금융권 대출이 막히자 사채업자들에게까지 손을 벌려 급하게 고금리 일수를 끌어다 썼어요. 그 돈으로 용산 전자상가를 돌며 중고 컴퓨터 몇 대를 부랴부랴 사와서 서버를 복구하려 발버둥을 쳤지만 이미 백업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던 고객 데이터는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고 시장에서의 신뢰는 완벽하게 바닥을 쳐버린 후였죠. 매일같이 들이닥치는 빚쟁이들과 항의하는 고객들에 지쳐버린 직원들은 급기야 월급마저 제때 나오지 않자 욕설을 퍼부으며 하나둘씩 짐을 싸서 줄퇴사를 해버렸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강남 한복판에서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벤츠를 몰며 거들먹거리던 잘나가는 벤처기업 대표는 순식간에 혼자 텅 빈 사무실에 앉아 파리만 날리는 빚쟁이 신세로 완벽하게 전락하고 만 거예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만족하고 멈출 생각이 추호도 없었기에 껍데기만 남은 채 숨만 겨우 쉬고 있는 남편의 목통을 아주 확실하게 끊어버릴 치명적인 법적 조치들을 연달아 쏟아냈어요. 가장 먼저 내용 증명을 띄워 제가 사업 초기에 조건 없이 지원해 주었던 억 단위의 투자금과 강남 사무실의 억대 보증금, 그리고 제가 대신 내주었던 직원들의 월급까지 전부 대여금으로 산정하여 즉각 반환하라고 압박했죠. 그와 동시에 법원에 이혼 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정식으로 접수하면서 남편 명의로 된 모든 통장과 회사의 남은 자산에 대해 아주 꼼꼼하게 가압류를 걸어버렸어요. 가압류가 떨어지자마자 남편의 현금줄은 피가 통하지 않는 괴사한 조직처럼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당장 밥 사 먹을 10,000원짜리 한 장 현금으로 뽑을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벤츠 할부금과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 연체되자 카드사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지독한 독촉 전화를 걸어왔고
남편은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덜렁거리는 끔찍한 공포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결국 남편은 그 비싼 강남 사무실의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야반도주하듯 짐을 뺐고 저에게 집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았던 시어머니와 함께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다 쓰러져가는 변두리의 비좁은 원룸으로 쫓겨 들어가고 말았어요. 곰팡이가 슬고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과거 며느리 돈으로 온몸에 휘감았던 명품 가방과 시계들이 이제는 숨통을 조이는 끔찍한 빚더미가 되어 자신들의 목을 억제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죠. 며느리 덕분에 누렸던 그 화려하고 안락했던 시절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고 그들은 매일 밤 서로를 탓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벼랑 끝에 몰려 더 이상 도망칠 곳조차 없어진 남편은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의 인생을 수렁으로 끌어들인 상간녀의 오피스텔 앞으로 찾아가 무작정 뻗치기를 했어요. 화려하게 꾸미고 외출하려던 상간녀를 붙잡은 남편은 예전에 그 당당하고 젠틀했던 벤처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눈물 콧물을 질질 흘리며 바닥을 기어다니는 찌질한 모습으로 매달렸죠. 야, 네가 꼬리쳐서 나 꼬셔놓고 내 인생 이렇게 망가졌는데 네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나 지금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까 네가 위자료라도 절반 내놔. 남편의 찌질하고 궁색한 요구에 상간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신고 있던 뾰족한 구두 굽으로 남편의 정강이를 걷어차 버렸어요. 찌질하게 왜 이래? 돈 많고 잘 나가는 대표인 줄 알고 만났지 쥐뿔도 없는 백수 새끼인 줄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엮였겠니? 당장 꺼져. 서로에게 단단히 씌워져 있던 돈과 허영심의 콩깍지가 완벽하게 벗겨지는 순간 두 사람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서로의 밑바닥을 드러내며 아주 추악하게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상간녀의 머리채를 틀어쥐고 입에 담기도 힘든 쌍욕을 퍼부었고 상간녀 역시 지지 않고 남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며 발악을 해댔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꺼내들어 그 처참하고 진흙탕 같은 싸움 구경을 촬영하며 혀를 끌끌 찼지만 그들은 수치심조차 잊은 채 미친 개들처럼 서로를 저주하며 뒹굴었어요. 흥신소 직원이 멀리서 그 기가 막힌 난투극을 고화질 카메라로 담아 제게 전송해 주었을 때 저는 모니터 화면 속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짐승처럼 헐떡이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아주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내렸던 철퇴는 완벽하게 급소를 가격했고 그들은 이제 평생 서로를 원망하며 헤어나올 수 없는 빚과 파멸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일만 남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치밀한 복수극의 피날레를 장식할 마지막 한 방은 아직 상간녀를 향해 매섭게 장전되어 있었고 저는 그 방아쇠를 당기기 위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서늘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독하고 끈질기게 이어지던 이혼 소송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 막바지를 향해 매섭게 달려가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법원 출석을 앞두고 상간녀 측에서 합의를 하고 싶다며 제 변호사를 통해 은밀하게 만남을 요청해 왔거든요. 자기가 가진 돈을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청구된 위자료를 다 낼 수 없으니 제발 액수를 조금만 깎아달라며 제 앞에 무릎이라도 꿇겠다는 구차하고 뻔뻔한 전언이었죠. 저는 도대체 내 남편의 눈을 멀게 한 그 여자의 낯짝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똑똑히 들여다보자는 생각으로 약속 장소인 시내의 후미진 카페로 여유롭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구석자리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던 여자가
제가 다가오는 구두 발소리에 놀라 고개를 번쩍 들었고 그 순간 저는 여자의 얼굴을 마주하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 발걸음을 우뚝 멈추고 말았어요. 짙은 화장과 세련된 옷차림으로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지만 제 날카로운 기억력은 단숨에 10년 전의 끔찍한 과거를 선명하게 소환해 냈거든요. 그녀는 제가 동대문 시장 바닥을 누비며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며 밤낮 없이 코피를 쏟던 초기 시절, 제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던 19살짜리 어린 직원이 분명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제 책상 서랍을 몰래 뒤져 가장 중요한 거래처 장부와 다가올 시즌의 핵심 옷 디자인 스케치를 통째로 빼돌려 돈을 받고 경쟁 업체에 팔아넘기려다 현장에서 제게 덜미를 단단히 잡혔었죠. 저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고 패션업계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도둑년이라고 소문을 쫙 내버린 뒤 그녀를 아주 처참하게 해고해버렸거든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업계에 블랙리스트로 소문이 나 패션 쪽 취업이 완벽하게 막혀버린 그녀는 먹고 살기 위해 요가와 필라테스 강사를 전전하며 밑바닥을 굴러야만 했어요. 제게 앙심을 품고 지독한 복수의 칼날을 갈던 중 우연히 잘나가는 벤처기업 대표로 방송에까지 나온 제 남편의 얼굴을 텔레비전에서 보았고 의도적으로 남편이 다니는 헬스장 근처를 맴돌며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해 가정을 파탄낸 것이었죠. 합의금 조율은커녕 자신의 추악한 과거 정체가 단숨에 들통나자 상간녀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제게 당당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대단한 인꼬부부 납신 줄 알았는데 조금만 띄워주니 그 자격지심 덩어리가 아주 쉽게 넘어오던데요. 자신이 가진 모든 걸 희생해가며 나만 바라본다고 굳게 믿었던 남편의 그 알량한 수뇌보가 사실은 속이 텅 빈 자격지심 덩어리에 불과했고 어린 여자의 얄팍한 칭찬 몇 마디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에 명치 끝에서부터 지독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올려진 시원한 얼음물 잔을 들어 상간녀의 뻔뻔한 얼굴에 가차없이 확 뿌려버리고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제 손을 꼼꼼하게 닦으며 아주 차갑게 대꾸했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의 것 훔쳐서 빌어먹고 사는 그 천박한 버릇은 여전하네. 위자료는 단일원도 깎아줄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바닥을 기어다녀봐. 저는 물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떠는 상간녀를 뒤로 한 채 카페를 빠져나와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기가 막힌 진실을 낱낱이 통보해 주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운명처럼 만난 진정한 사랑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가정과 회사까지 모조리 내던졌던 그 대단한 불륜이 사실은 10년 전 알바생의 치조라고 더러운 복수국의 장기말로 완벽하게 노란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멘탈이 붕괴되어 버렸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멍청함을 한탄하고 제게 매달리는 남편의 찌질한 목소리를 저는 아주 건조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최종 판결을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저는 정말 구역질 나면서도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한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법원 정문 앞 아스팔트 길바닥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틀어쥐고 모든 게 내 탓이라며 쌍욕을 퍼붓고 짐승들처럼 뒹굴며 싸우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핏발선 눈으로 상간녀의 멱살을 틀어쥐고 네가 내 인생을 다 망쳤다며 악을 썼고 상간녀는 뾰족한 구두 굽으로 남편의 정강이를 무자비하게 걷어차며 다 망한 거지 새끼라고 악을 썼죠.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혀를 끌끌 차며 그 기가 막힌 진흙탕 싸움을 구경하기 위해 둥그렇게 모여들었지만 저는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단 한치의 동요나 흔들림 없이 아주 차가운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스쳐 지나가 당당하게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저의 완벽한 승소였고 법원은 제게 이혼과 함께 제가 기여한 엄청난 금액의 재산 분할 그리고 상간녀의 위자료 전액을 빠짐없이 인정하는 단호한 철퇴를 내려주었어요.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껍데기만 남았던 남편의 회사는 파산 절차를 밟으며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졌고 남편은 곰팡이가 슬어있는 변두리 싸구려 원룸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매일같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며 서로를 죽일 듯이 원망하는 생지옥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 대상은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주지 않고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도망을 다니는 상간녀 딱 한 명뿐이었죠. 상간녀는 법원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휴대폰 번호까지 완전히 바꾸며 잠수를 탔지만 흥신소에 돈을 푼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른 동네의 대형 상가 필라테스 학원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이직했다는 사실을 아주 쉽게 알아냈어요. 저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정식으로 합법적인 일인 시위 집회 신고를 한 뒤 동네 인쇄소에 들러 가장 크고 눈에 확 띄는 빨간색 굵은 글씨로 현수막을 여러 장 맞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필라테스 학원이 문을 열기도 전인 이른 새벽에 저는 그 학원이 있는 상가 건물 입구와 지하 주차장 입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현수막을 팽팽하게 묶어 걸어버렸어요. 현수막에는 가정을 파탄낸 위자료 미지급 상간녀라는 아주 자극적이고 직설적인 문구와 함께 그녀의 이름표와 얼굴 실루엣 사진을 주변 사람들이라면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교묘하게 박아 넣었죠. 학원 문이 열리고 아침 운동을 하러 온 수강생들이 입구에 걸린 그 끔찍한 현수막을 보고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원장이 상간녀를 로비로 당장 끌어내어 학원 물 흐리지 말고 지금 당장 짐 싸서 꺼지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단톡방에 소문이 퍼지며 수강생들의 대규모 환불 요구 사태가 터지고 학원 측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해 현수막을 철거하려 했지만 제가 미리 등록해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집회 물품이라 경찰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는 사실에 상간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완벽하게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직장에서 처참하게 쫓겨나고 동네 바닥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된 상간녀가 코맹맹이 소리로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제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죠. 제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제발 그 끔찍한 현수막 좀 내려주세요. 저 진짜 여기서 쫓겨나면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비참하고 궁색한 목소리에 저는 콧방귀를 세게 끼며 한치의 자비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통장에 위자료 전액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꽂히는 순간 내 손으로 직접 치워줄 테니까 가전에는 꿈도 꾸지 마. 그날 오후 상간녀는 제 통장으로 위자료 전액을 입금해 왔어요. 휴대폰 화면에 뜬 입금 알림 문자를 정확하게 확인한 저는 그제야 고용해 둔 인부들을 시켜 상가 앞에 현수막을 아주 깔끔하게 떼어주며 그녀의 구질구질한 인생에서 완벽하게 손을 털어버렸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이룩한 견고한 성을 좀먹고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려 했던 모든 기생충들을 제 손으로 아주 지독하고 완벽하게 도려내어 바닥에 짓밟아버린 후 저는 아주 깊고 시원한 숨을 들이마시며 묵은 채증을 하늘로 날려버렸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모든 복수를 끝내고 따뜻한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문 비밀번호가 열리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 제 품에 와락 안기는 예쁜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포동포동한 볼에 쉴 새 없이 입을 맞췄습니다. 제가 어리석게 믿었던 과거의 헛된 상처와 모진 배신감은 모두 한 줌의 잿더미가 되어 바람에 날아갔고 저는 아이의 작은 두 손을 꽉 쥐고 예전보다 수백 배는 더 단단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내 삶의 새로운 챕터를 아주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당당하게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길고 험난했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고 제 모든 걸 내어주었던 과거의 저는 너무나도 바보 같았지만 그 뼈아픈 배신과 진흙탕 같은 시간들을 온전히 제 힘으로 뚫고 나오면서 저는 그 누구도 함부로 짓밟을 수 없는 강철 같은 사람으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났거든요. 이제 저는 제 피 같은 돈을 노리며 기생하던 인간들을 제 인생에서 남김없이 도려내고 오직 저와 제 아이만의 눈부신 행복을 위해 하루하루를 꽉 채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억울함 없이 언제나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맨바닥에서 피땀 흘려 일군 성공,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사랑을 한순간에 배신당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한 사이다 복수를 이뤄낸 서은재 씨의 이야기가 참 통쾌하면서도 가슴 한켠을 뭉클하게 만드네요. 누군가의 순수한 선의와 헌신을 당연한 권리인 줄 착각하고 기만했던 이들의 최후는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처절한 파멸뿐이었습니다. 모진 상처를 단단한 흉터로 아물게 하고 이제는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더 눈부신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활짝 연 그녀의 앞날에 앞으로는 따뜻한 봄날의 꽃길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됩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낸 그녀의 당당하고 멋진 발걸음에 저 역시 깊은 박수를 보냅니다. 서은재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